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방금 전에 뭐 세계 경제는 매년 3.5%밖에 성장을 못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주식 테슬라가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네, 전기차에 우리가 미래에 투자하는 건데 전기차는 지금 2030년까지 전망되는 성장률이 21%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3%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21%에 투자하는 게 확률이 높겠죠. 종목만 잘 선정한다면. 그래서 네. 방금 전에 교수님이 왜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 논리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그렇게 동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종류의 산업을 우리는 유망산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전통산업과 유망산업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산업들을 두 가지로 만약에 그렇게 분류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 혹은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예, 끌어올리는 역할이 유망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성장세를 계속 더디게 만드는 그런 산업이 어떻게 보면 전통 산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결과적으로 예. 유망 산업에 장기 투자하고 분산 투자하는 것 이것이 지금 대표님이 써주신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책의 어떤 골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자연스럽게 좀 여쭙고자 합니다. 결국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이 책에서 예.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를 계속 권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주요 맥락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 분산 투자해야 된다. 또 장기 투자해야 된다. 저도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계신 대표님만의 논리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또 논리가 있는데요. 네, 제가 가장 처음에 한 결정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원래 본격적으로 하지 않다가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제 심각해졌거든요. 아, 이거 네, 큰일 나겠다. 이제 나이도 이제 40대 후반, 이제 50대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런 팬데믹 같은 게 다가오니까요. 아, 경제적으로 좀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저 자신한테 물어본 게 그러면 주식 투자할 때 트레이딩을 할래?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할래? 저한테 어,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럼 트레이딩을 하는 게 나을까? 장기 투자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트레이딩은 너무나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 자체 그 패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활 패턴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굉장히 어린데 자유 시간을 소모하면서까지 투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좀 비교적 손쉬운 장기 투자를 하자라고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장기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게 분산 투자, 성장주 투자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트레이딩을 할까 장기 투자를 할 때 고민을 할 때 두 개가 어떠한 구조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지를 고민을 해봤는데요. 단기 투자는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이 이제 내가 지금 현재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을 선택을 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2022년 초라면 아마 5일 종목을 선택을 했겠죠. 근데 이제 확신이 정말 드는 종목을 선택을 한 다음에 주가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떨어질 때 손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3%에서 끊던지 5%에서 끊어야죠. 그리고 네, 이 그 익절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야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손실에 대한 기준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3%에서 끊었으면 손실이 3%면 익절은 5%, 그리고 손절이 5%였으면 익절은 뭐 10%, 7% 이렇게 더 높은 수익률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종목을 선택해서 끊어버리는 거죠. 떨어질 때도 끊고 올라간 때도 끊고. 그렇게 해서 트레이딩을 100번 했는데 100번에서 50번이 맞으면 수익률이 100% 보장이 되잖아요. 올라갈 때 끄는 거랑 떨어질 때 끄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장기 투자도 이 게임의 룰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까는 100번 트레이딩을 했는데 100번 트레이딩 하는 대신 투자 종목을 늘려서 한꺼번에 사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개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10개를 사서 한 10년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10년 후에 이 10개 중에 예를 들어서 5개는 떨어지더라도요. 나머지 5개만 올라가면 된다는 게 저희 논리거든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종목은 그 상장 폐지가 돼도 100%에 막혀 있잖아요. 손실이. 근데 올라가는 종목은 200%도 올라가고 뭐 500%도 올라가고 10배, 20배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 종목에 투자를 하고 반 맞으면
반만 올라가고 반이 떨어지면 결국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장기 투자를 하건 단기 투자를 하건 수익은 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투자를 하기에는 생활 패턴이 너무 무너질 것 같고 너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가 낫겠다.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하려면요, 10년 후에 떨어진 거가 막혀 있는 대신 이제 올라가는 폭이 많아야 되는데 올라가는 폭이 많으려면 가치주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올라가는 폭이 적으니까. 그래서 가치주다보다는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고, 성장주는 즉 테크 주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테크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 방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자연스럽게 질문을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도 좋을 만한 그런 미국 주식이 있을지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 욕심을 조금만 줄이면 지금 투자할 종목은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바닥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식이 뭐 10% 더 떨어질지 20%, 30%더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떨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사실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 투자가 굉장히 저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주가를 자꾸만 그 선으로 보기 때문에 차트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주식 투자가 추상적으로 다가오고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가 확실하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글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구글이 현재 PE 레이시오가 20배 정도거든요. PE 레이시오라는 것은 구글이라는 기업이 지난 과거 1년 동안 만든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글은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0배 올라갔다. 자,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 평균을 봐야 되는데 구글의 5년 과거 평균은 30배가 넘어갑니다. PER이. 그리고 10년 동안 중가치도 27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구글은 보통 27배를 줘야 살 수 있는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20배만 주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론 20배가 18배가 될 수도 있고 15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단시간에 그러니까 한 6개월 후에 수익을 내고 싶은 게 아니고 1년 후에 주식을 팔고 싶은 게 아니고 최소한 5년, 10년, 15년 이후에 구글이라는 주식을 팔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20배가 나중에 15배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시간이 또 지나면 이게 다시 20배로 올라오거나 25배로 올라가거나 뭐 30배까지 또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20배에 머물러 있는 이 구글의 그 멀티플이 언젠가는 20배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최소한 20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좀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니까 멀티플이 안전하다면 그러니까 멀티플이 20배가 안전한 편이라면 이제 보는 거는 실적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구글이 앞으로 5년 후 10년이 지났을 때 지금 현재 만들어내는 매출, 지금 현재 만들어내는 순이익에 비해서 후에 몇 배나 더 만들고 있을까? 10년 후에 몇 배나 더 만들 수 있을까? 만약에 10년 후에 구글의 매출이 아니면 순이익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2배 올라갔다면 주가도 2배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멀티플이 그대로라면. 그리고 구글이 만약에 지금 현재 순이익보다 5배 정도 더 순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5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멀티플이 20배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띄어서 보면요.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언제 사건 좀 장기적으로 기다리면 뭐 구글도 그렇고요. 메타버스를 주도하고 있는 그 메타 플랫폼즈가 있잖아요.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지금 PER이요. 12배입니다. 근데 그 페이스북 그 시절에 5년 평균 PER이 27배였거든요. 그래서 27배에 판매되던 기업이 지금 12배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과거 10년간 메타 플랫폼즈는 PER이 이렇게 싼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12배까지 떨어진 게. 그리고 아마존은 과거 5년 평균 PER이 120배였는데 현재는 50배가 넘어간 50배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한 60배를 줘야 살 수 있는 기업인데 지금은 40배면 살 수 있거든요. 따라서 조금 투자 기간을 멀리 보고 그리고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멀티플이 과연 지금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뭐 반토막이 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를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반대로 실적이 지금보다 2배, 3배, 5배 오를 확률은 어떻게 될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할 종목은 굉장히 많다. 그런 게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종목들로 예를 들면은 월 100만 원씩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비율을 어느 정도 이렇게 꾸려나가면 좋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저는 네, 원래 그 정보가 이렇게 계속 쌓여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지금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신 지 뭐 한 6개월밖에 안 됐다, 3개월밖에 안 됐다 이러면 일단은 똑같은 비율로 분산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기마다 실적도 발표되고 매일매일 그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뉴스를 계속 보면서 매달 매달 추가 매수할 때는 조금씩 조금씩 내가 관심이 더 가는 기업, 확신이 더 가는 기업, 호재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을 추가적으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성공 확률이 조금씩 높아 보이는 종목을 서서히 비중을 높이고, 그리고 반대로 계속해서 좀 악재만 발생하고 시장 점유율도 떨어지고 좋지 않은 소식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기업이 있다면 비중을 조금씩 감소시키거나 아예 빼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다. 어떤 기업이 앞으로 뭐 10배가 될지 20배가 올라갈지 이거를 처음부터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는 내가 관심이 가거나 아니면 좋아 보이는 종목을 좀 여러 개 포트에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한 종목 한 종목씩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결국은 뭐 저는 처음에 이제 한 50종목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40개 가까이가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 조금씩 조금씩 내가 확신이 좀 커가는 그런 종목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여러 골자 중에 장기 투자 또 분산 투자 결국 그렇지 않고 그냥 데이 트레이딩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데이 트레이딩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비용, 또 감정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아, 결국 데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수익이 장기 투자를 통해 벌어들일 수익보다 훨씬 많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20대, 30대 청년들의 경우에는 얼마나 그 미래 30대, 40대, 50대를 결정짓는 그 하루하루입니까? 그죠? 근데 그 네. 하루에 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데이 트레이딩 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면 정말 많은 시간을 거기다 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의 역량을 개발하거나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은 또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데이 트레이딩 하다가는 너무 잃는 것도 많다. 동시에 얼마 번다고 하더라도 나의 소중한 그런 모든 삶을 결정짓는 시간을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건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얼마를 벌어도 그것은 실제 번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내 굉장히 동감도 됐고 그런 투자 기법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저도 생각이 됐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마도 그 김광석 교수님의 스타일이 굉장히 그 트렌디 하시잖아요. 젊은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좀 이게 연령대가 낮은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좀 초과를 드리면, 제가 네네. 이제 미국 주식 관련된 영상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하루에 막 수십 개씩 이제 영상을 보는데 그 워렌 버핏이 그 등장한 영상 중에요.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 10년 전에 있었던 영상인데,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셀 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네, 너무나 가속화될 때 가장 좋은 투자처는 어떤 것인가요? 라고 청중이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워렌 버핏이 뭐라 그랬냐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때 가장 좋은 투자처는 네 자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 자신한테 공부를 많이 하고 기술을 쌓고 그래서 미래에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면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보수를 받고 더 좋은 직장을 잡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젊은 분들은요, 사실 뭐 주식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정말 황금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그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즐겨 쓰는 표현인데 나 자신에 투자하라 이 말씀까지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인싸에 공통 질문 코너가 있습니다. 이 예. 공통 질문 시간에는 특히 이 2부에서는 제가 날카로운 질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날카롭다고 생각되시면 일부러라도 이렇게 얼굴도 빨개지시고 땀도 좀 흘려주셔도 좋을 텐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이제 주식으로 은퇴해야 되는데 예. 주식으로 은퇴했다가 다시 일하러 나갈 판이 지금 어쨌든 요즘 같은 이런 하락장에도 예. 정말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쩌면 예. 2020년에 요 말씀을 하셨다면 굉장히 각광을 받을 만한 그런 표현일지 모르지만 또 요즘 같은 하락장에는 정말 이게 어떻게 은퇴가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으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한 조언 겸해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영국에 15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한 9년 살다가 동남아시아 쪽으로 나가서 10년 거주하다가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영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 결정할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직장을 그만뒀고 이제 전업 유튜버이기 때문에 어디에 살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런던에 살까, 캠브리지에 살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 런던에 사놓은 작은 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런던이 아무래도 연고도 있고 런던에 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캠브리지라는 지역이 사실 그 교육적으로는 제일 앞서 나가는 그런 지역이고 아이들을 기르기에 최고의 도시라고 이렇게 선정이 자주 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캠브리지에 왔는데요. 캠브리지는 연고도 없고 집도 없으니까 이제 들어와서 처음 고민했던 게 좀 주식을 정리해서라도 집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어,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캠브리지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영국의 집값이요. 지난 1, 2년 동안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습니다. 정말 네, 최악이거든요. 네, 그래서 집을 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해서 좀 포기를 하게 됐죠. 집 사는 거를. 그래서 이거를요, 그 주식에 좀 접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런던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집을 또 하나 살 때는요, 네. 이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지, 집값이 올라가길 바라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매수자는 떨어지길 네, 바라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부동산 투자를 해도 내가 집이 5채가 있어도 6번째 집을 살 때는 주가가 떨어지면 환호를 하는 게 보통 투자자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주식 투자는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내가 이제 만약에 1억을 넣어놓고 있었어도 만약에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추가적으로 넣을 돈이 1억보다 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떨어지는 게 너무너무 좋아야죠. 어, 심지어는 1억을 넣어놨다 해도 만약에 앞으로 늘 돈이 5천만 원밖에 없다. 10년 동안. 근데 그래도 떨어지는 게 더 좋은 게 맞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매수자라는 생각을 못하고 자꾸만 나는 주식을 팔 생각만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향후 6개월 안에 주식을 팔아야 된다. 아니면 1년 안에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장기 투자하신다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10년 후에 팔게요. 20년 후에 네, 팔게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를 우리가 조금은 멈춰서서 생각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나는 주식을 사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더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지금 현재 한국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주식 중에 이제 테크 주식, 성장 주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기업들의 주가가 50% 넘게 하락한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요, 그만큼 기대할 수 있는 상승폭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50%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앞으로 만약에 그 주가가 다시 회복이 되면
100%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달러에 산 주식이 50달러까지 떨어지면 50% 떨어진 건데, 만약에 이 주식이 다시 50달러에서 100달러로 올라가려면 100%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만약에 매도자가 아니고 매수자의 입장이면 정말 좋은 기회가 온 거죠. 주식의 가치는,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그 프라이스입니다.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격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된 기업을 골랐기만 했다면, 그러면 결국은 뭐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1년 후가 되든 2년 후가 되든 원래 가격으로 이 주가는 올라갈 텐데, 그러면 50% 떨어진 이 상황을 이용해서 매수만 할 수 있다면 50%가 100% 상승하면서 원래 가격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멈춰서서 나는 과연 매도자일까, 매수자일까? 나는 지금 도대체 몇 년 동안 투자를 하기 위해서 미국 주식 시장에 들어와 있는가를 조금만 고민해 보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매도자보다는 매수자의 입장이실 거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떨어진 주식 시장에서 힘들어 하시기보다는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좋을까? 여기에 더 관심이 가고 조금은 신날 수도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정말 이 하락장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께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아직 땀을 안 흘리신 것 같아서 네, 아니, 조금 물 좀 더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땀 좀 흘리게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잠깐 여쭤보고 싶어요. 영국도 물가가 정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납니다. 지금, 네, 그 페트롤 스테이션에 가가지고 차에 그 주유를 하는데, 제가 그 가솔린 차가 아니고 그 경유차거든요. 그 네, 디젤 차인데 네, 디젤이 더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그 우리가 소리기 얘기하는 만땅을 채우면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소형차인데. 네, 그래서 네. 정말 너무 많이 유가가 오르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시겠죠. 미국도 그렇고요. 또 한국도 예. 그렇고, 연일 우리가 이토록 그 물가 발표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우리가 굳이 미국 물가의 지표에 그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결국은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라는 것이 영향을 미치고 또 이렇게 금리 인상이라는 이 스텝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3단계 고리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촬영일 기준으로는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미국 CPI가 발표가 되는데 저도 굉장히 긴장되고요. 아침부터 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 긴장 좀 되시죠? 미국 예. 증시도 정말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힘들 예. 텐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특히 이제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예.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영국에서도 지금 실제 체감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미국은 또 더 장난 아니거든요. 영국보다 더 심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인플레이션 꺾일까? 어떻게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믿는 투자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주식을 계속 들고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요. 일단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냥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많은 요인들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방송 초반에 이야기 나눴던 코로나 문제라든지 전쟁, 뭐 공급망 붕괴, 이 모든 인플레이션의 그 요인들이 하나둘씩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뭐 네, 물론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네, 해결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원인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수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고요. 두 번째 네, 논리는 뭐냐면,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미국 주식을 골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가속화되는 거는 이제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여러 가지 있지만 대부분의 키워드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생산력, 그리고
효율성이 증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래 쓸데없이 운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하루에 막 한두 시간씩 이 시간을 생산적인 거에 쓸 수 있다는 게 자율주행이고, 뭐 그렇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출근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지금 줌으로 우리가 미팅하는 것처럼 결국 메타버스 시대가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이제 이동하는 시간 없이 그냥 메타버스에서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4차 산업혁명은 이꼴 생산력, 효율성 증대에 있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가장 쉬운 예가 네. 사실 인공지능하고 로보틱입니다. 이게 인공지능하고 로보틱이 하는 역할을 가만 생각해 보면 원래는 사람이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일을 이제 뭐 단 몇 달, 몇 주, 며칠 만에 해낼 수 있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나 로보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 과연 인공지능하고 로보틱 때문에 남아있는 일자리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이제 걱정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업들의 생산성하고 효율성은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결국 생산성하고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지난 10년간 그 물가가 오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마존 하나 때문에 10년 동안 물가가 올라가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아마존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 효율성, 생산성을 증가시키면서 가격을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결국 인플레이션의 미래는 없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잠잠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디플레이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기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속에 제가 그냥 갑자기 전율이 돌았던 게 어떤 거냐면요. 그냥 인공지능 자율주행차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저희 미준 대표님과 제가 이 머나먼 나라에서 네. 서로 이게 연결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플랫폼이 지금 줌이고요. 줌으로 촬영된 이 영상이 유튜브라는 또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지금 전달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부터가 혁명이죠. 우리가 만약에 만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시간과 비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죠? 그리고 그 네. 많은 분들께서 대면으로 만나서 직접 우리 인터뷰를 시청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죠? 그렇게 되면 네. 정말 무지무지한 시간과 비용이 들 텐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효율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지금 냉장고가 우리의 삶을 대체해주고 또 세탁기가 우리 빨래하는 시간을 대신해 주듯이 앞으로도 이런 인공지능, 자율주행 혹은 로보틱스라는 여러 디지털 기술,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들이 앞으로도 이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효율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